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헌법 강의 중에서 가장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와 함께 민법이나 형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죠. 특히 형법과 같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다치게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타인과 같이 생존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면은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 뒤에 이제 재산이 원시 공동체 사회처럼 모든 이런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적인 소유권이 나타나면서 이제 민법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은 헌법의 역사는 사실은 한 인류 역사 긴 시간에 보면은 맨 마지막 한 시계로 따지면은 한 23시 59분 정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이 바로 권리의 주체이고 바로 단순한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국가가 바로 국가의 존립 목적이 바로 개인의 권리 보장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인권 기본권 규정이 나타난 것은 세계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1776년에 버지니아 헌법 때부터 처음으로 규정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권리의 주체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의 소유자다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사상으로는 나타났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규범으로 나타난 적은 바로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본권 규정을 헌법에 두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권리의 주체라는 이런 성문의 그런 규범이 나타난 게 바로 200년 남짓하니까 헌법의 역사는 그만큼 늦고 오히려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그런 헌법 규범이 다른 하위 규범, 즉 법률에 비해서 최고의 규범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점에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주체가 바로 그 개인이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그런 의무를 지는 자, 기본권 수범자라고 하죠. 개인이 바로 기본권의 주체이고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자, 기본권 수범자. 여기서 개인의 권리가 목적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권은 독일에서는 그룬트레히트라고 해갖고 헌법상 실정 헌법상 개인 또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Bill of Rights 권리 장정이라고 하죠. 권리의 목록이란 뜻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은 국민 또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개념이죠. 근대 사회에서는 계몽주의라든가 사회계약론 또는 자연법 사상에 따라서 절대 군주 체제에 대항해서 개인이 단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이런 국왕이나 이 국왕으로 드러나는 국가는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점이 계몽주의, 자연법론 그리고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이런 인권 사상이 전개가 되었고 인권 사상이 펼쳐지면서 실정 헌법에 즉 개별 국가의 헌법에 그런 인권을 기본권으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런 미국 독립선언문 외에 버지니아 헌법의 권리장정 부분, 즉 기본권 편이라든가 또는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의 천부적 생리적인 그런 자연권을 헌법상 국민의 그런 권리로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일반 신문이나 TV를 본다면은 기본권과 인권은 뉘앙스가 좀 다른 식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헌법을 공부하면서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개념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기본권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2장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용어는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국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개인이라는 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서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말에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11조 규정에서 쭉 보면 국민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등의 그런 권리를 향유할 주체로 나타나 있는데, 넓게 해석해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천부적인 그런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권리는 외국인도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권의 그 역사는 인권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권 사상은 실정 헌법에 규율되기 전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은 이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나 자연법론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인 한 국가에서 그리고 실정 헌법에서 국민이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와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이것을 그래서 그 시민권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권리를 헌법에 규율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인권 사상은 헌법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유사점은 있지만, 우선 구체적인 그런 차이를 본다면 기본권과 인권은 구분이 가능한 것이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권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인권,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는 점에서 그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권 중에서는 국민이 가지는 그런 그런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 대표적으로 참정권과 같은 경우, 또는 국민투표, 선거권, 피선거권, 이 공무단위권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만 고유한 권리로서 외국인한테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외국인도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게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조항이고요. 외국인은 당연히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권,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죠. 이런 점에서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은, 그러나 이제 외국인은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은 국민과 동일하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은 인간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연유해서 주어지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직업의 자유도 또는 재산권도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외국인은 무조건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취업할 권리가 인정이 된다면 외국인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근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재산권도 외국인 토지에 관한 외국인 토지법 등에서는
외국인의 그런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만은 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대상에서 참정권처럼 또는 사회적 기본권처럼 외국 국민에게만 인정이 되는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자유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자유권은 외국인도 주체가 인정이 된다. 그런 면에서 그 대상의 차이가 있고요. 실정성 여부에 있어서도 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인정이 되는 거지만 기본권은 한 국가의 헌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집권 거부권은 해석에 의하여는 양심의 자유에 또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집권 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은 이런 집권 거부권을 인정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과 같은 경우는 독일 기본법에서는 아예 집권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기본권이라도 실정 헌법에서 어떻게 그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국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시공을 초월한 권리라면은 기본권은 실정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인정된 권리다.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재판규범입니다. 즉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본이 되죠. 기준이 되죠.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은 아직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효성이라든가 기속 대상에서 본다면은 그 인권이라는 것은 현재 그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볼 수 있지만은 그런 국제적인 인권에 관한 규범에서 이런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반면에 기본권은 실정 헌법에 의하여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구체적인 그런 집행권이라든가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게 이 한 국가의 그런 국가 내적인 그런 그 기본권처럼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상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미국민의 그런 인권과 이라크인의 그런 독재자로부터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비단방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즉 겉은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에 의하여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망치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현실적으로 긍정적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바람직한 가치를 담은 개념으로서만 파악해서는 현재 그 국제사회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권의 그런 개혁성과 기본권의 보수성에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지성 거부권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무슨 권리냐라고 하지만은 현재 그런 그 동성애자의 그런 권리와 같은 경우도 결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유니언샵이 소위 그 결혼 그런 그 소위 파트너제 실제로는 결혼은 아니지만은 그 양 당사자 간에서는 사회보장 청구권을 인정하는 시민결합으로까지 인정을 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한 국가의 실정법에 의하여 그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간인 이상 사회적인 소수라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 한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는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본권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헌법의 해석과 이를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금 보장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령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초기에는 헌법재판소에는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단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나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무원 노조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당시에도 국제인권규약에 저촉이 된다라는 그런 국제법 학자들이라든가 세계인권기구의 그런 권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보편성을 띠고 개혁적인데 기본권은 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그런 국민 내지는 개인의 권리로서 현 상태 유지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그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권단체라고 얘기하지 기본권단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단체에서는 현재 인정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진보적으로 인정이 돼야 될 개인의 권리라는 게 있다. 외국인의 그런 권리라든가 또는 동성연애자라든가 또는 성적인 소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 또는 장애인의 그런 보다 실효적인 그런 권리 이런 것을 보다 주장하게 되니까 인권단체라고 얘기하지 보수성이 있는 기본권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 양개념이 수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항을 보면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이것을 인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헌법, 법률 또는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이 되는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사실 헌법에서 인정된 그 국민 내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인 그런 기본권의 개념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헌법에서 인정된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또한 37조 2항에서 제한이 가능하고 합헌적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헌법, 법률,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습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 국민 내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양개념이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뉘앙스상 기본권이라는 것은 여하튼 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도 지금 상당히 현 상태에서 인정되는 국민 내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한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은 인정되고 있지만 않지만 앞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보성 또는 그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90년대 중반에 특히 그 세계 비엔나 협의회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독립된 인권 보장 기구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법무부 산하의 그런 인권국가 업무가 다소 겹쳐지는 측면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기본권 외에도 보다 폭넓게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국가인권위원회를 그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축소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 단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본권의 그런 기본권과 인권 개념의 그런 차이 외에 그러면 기본권의 그런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역사를 1215년 미국의 그런
그러니까 영국의 마그나 카타 대헌장에서부터 국가 권력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그런 역사에서 그 역사의 그런 시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큰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잦은 전쟁과 실정으로 봉건 영주와 귀족들의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던 존 왕은 존 왕에 대하여 이런 그 신흥 시민 계급들과 귀족들 그리고 봉건적인 그런 영주들은 국법과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은 함부로 자유인들을 체포 구속하거나 재산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문서에 그 사인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 1215년에 이 마그나 카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봉건적인 특권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는 형식이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 국왕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 기원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628년에는 권리청원을 그리고 그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에서의 그런 그 크로멜이 이끄는 명예혁명은 왕을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처형함으로써 잠깐 그러니까 잠깐 그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그 처형된 왕의 아들이 다시 그 찰스 2세가 왕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잦은 국왕의 실정이 벌어지니까 소위 그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청교도 혁명이었죠. 청교도 혁명 뒤에 그 다음에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명예혁명은 왜 그 무혈혁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국왕의 그런 실정에 대하여 의회파가 또는 신흥 시민 계급들이 그 국왕의 권한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국왕이 그때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서 네덜란드의 그 영주였던 그 오렌지공을 그 국왕으로 영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 오렌지공은 본인은 군림을 하되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그런 국왕의 그런 그 자문기관에 많이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42년 이후에서 51년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그 뒤에 1688년에 그런 명예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오렌지공 윌리엄 3세의 사인을 받아서 1689년에 권리장정, 지금의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하는 권리장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이런 권리장정은 과거의 국왕들의 전제적인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기타 주요한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그런 과세라든가 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나 체포 그다음에 상비군의 징집 등은 다 위법하다라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면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 내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런 그 기본권의 역사를 본다면 수백 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것이 봉건제적인 그런 귀족이나 영주, 신흥 시민 계급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다가 그런 신흥 시민 계급들의 이익을 넘어서 전체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물론 중간에 그 청교도 혁명처럼 국왕을 한번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공화국은 이제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국왕을 죽이고 나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그 뒤에는 영국은 다시는 군주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죠. 단지 군주의 권한을 점차 축소시키고 국민의 그런 권한 신흥 시민 계급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그 국민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그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국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 소위 그 빌 오브 라이츠, 소위 기본권의 그런 범위를 넓혀 온 대표적인 나라이죠. 이에 비해서 이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은 아주 혁명적이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루어지죠. 소위 루이 16세의 잦은 실정에 대항해서 신흥 시민 계급들과 그런 일단의 진보적인 귀족들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을 하게 되고 1789년에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 이후에 이제는 절대 군주제를 폐지하고 헌법을 1791년에 만들면서 국왕은 국가의 한 기관, 대표적으로 집행권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상원과 하원에서 담당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군주가 바로 국가였던 그런 절대 군주제에서 군주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 프랑스의 그런 그 프랑스 대혁명은 급격하게 벌어졌지만은 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그 인권 보장과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시민에 대한 권리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의 그런 그 군주 국가를 다시 나폴레옹을 통해서 도입하기도 됐지만 다시 그 공화국을 체제로 회귀하고 그러면서 기본권의 역사가 발전되게 이르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유럽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로서 구성이 돼서 맨 처음에 에팔레시아 산맥 동쪽에 13개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런 13개의 국가가 7년 전쟁, 프랑스 인디안 한쪽에서는 그 프랑스와 인디언들 또 한쪽에서는 영국인들이 싸웠던 7년 전쟁을 거치면서 영국 식민지 모국인 영국의 편에서 싸우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동질감을 형성하게 되고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미 대륙의 그런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영국이 그 전쟁 비용의 일부를 그 미국인들한테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반발을 한 그런 미국인들이 그런 보스턴 차 사건이니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영국과의 그런 그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13개의 그런 식민지 국가들 내부에 그런 소위 말해서 공감대가 아주 급속도로 형성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1776년에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13개의 국가가 스테이트가 제각기 한편으로 헌법을 새롭게 만들게 되고 이때 1776년 버지니아 헌법전 내에 최초로 빌 오브 라이츠 즉 권리 장정 규정을 두게 됐고 이 빌 오브 라이츠에서는 소위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이런 각종 기본권 등을 그런 천부적인 권리로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소위 그 기본권이라는 것은 봉건제적인 절대군주 내지는 강력한 국가에 대항해서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러한 권리 등은 또 다음에 신체의 자유 등은 국가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확립이 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헌법의 그런 특징을 본다면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의 그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권이 목적이고 국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환점인 것이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러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법규범으로서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 등장을 한 거예요. 국가 단순히 개인은 통치의 객체였고 왕의 자비로운 은혜를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국가 또는 왕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유권 중심의 그런 기본권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유권 중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그런 양심, 종교, 집회의 영역과 같이 또는 재산권처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이 있다. 즉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그런 기본권으로서 경제활동의 자유라든가 정신활동의 자유, 사법절차적인 기본권, 이런 생명, 자유, 재산 등이 당시에 그런 자유권적인 기본권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그리고 어떠한 국가 권력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 이 당시에는 참정권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5% 정도에도 못 미치는 아주 특권 계층의 그런 권리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되어 나갔다가 그것이 전체 연령에 도달한 그런 남자에게,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여성에게까지 그런 참정권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 시민헌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아주 형식적인 요소로만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양 당사자 사이에는 평등하다, 법적으로 평등하고 법적으로 자유스럽다. 그러나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근로대증은 불평등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사회 구조가 더욱더 강화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현대 기본권은 사회국가 원리를 도입하면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그런 형식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던, 자유만을 보장했던 기본권과는 달리 다른 특징을 가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본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법적인 자유와 권리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아무리 법에서 너희들이 학문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몇 년 전만 해더라도 고층 빌딩의 학교에서도 5, 6층이 넘는 그런 빌딩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건물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전에만 해더라도요. 이제는 법률에 의해서 모두 다 그 장애인이 이전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대 시민헌법에서의 자유라는 건 법 앞에서의 그런 형식적인 자유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장애인이나 또는 경제적인 저소득 계층과 같은 경우, 빈민층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헌법에 그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규율해 놨어도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그런 자유는 보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 원칙이 도입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입니다. 이런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비롯됐지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 보건권, 이런 규정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단순하게 경찰과 그 군대를 통해서 국토를 방위하고 치안을 해결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게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부활동을 해야 된다. 양로원과 고아원도 만들고 경부 고속천철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을 보장이 안 되는 계층에게 일정하게 그런 급부활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게서는 또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경우도 지급해주고, 전염병이 돌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런 전염병 예방 대책도 만들고, 결국은 이건 모두 다 돈이 필요한 그런 국가죠. 결국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의 그런 보장 속에서 특히 그 경제적인 약자인 노동상권을 헌법에 규율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또한 고양시켰고요. 그 참정권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 국가 생활에 그런 관여하는 이런 참정권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전체 일정한 보통 선거권의 확대로 국민인 이상 일정 연령에 도달했으면 모두 다 선거권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2007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은 부재자 투표를 두지 않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규정, 국내 부재자 투표만 두었었죠. 국내 부재자 투표만을 두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두지 않아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도, 대사관, 공사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외국의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요. 또는 대한민국의 그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이 위헌이다. 위헌인데 무효는 아니고 당장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우선 그 조항을 적용하되 2008년도 12월까지 법을 개정해라 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런 국민주권의 실질화, 참정권의 확대를 더욱더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참정권의 확대, 그리고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현대 기본권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부터 입법 예고를 하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만들고 공청회도 두고 그러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현대 그런 국가의 기본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현대 기본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인권 보장의 세계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건 비단방치적인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무 세계 각국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하다 보니까 코소보 사태부터 해서 동티모르라든가 이 인종 학살, 인종 청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특정 계층의 인종이라든가 또는 종교 집단의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소수 집단에 의한 그런 대량 살상, 학살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주권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은 주권에 우선한다 해갖고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인권이 그만큼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국제연합헌장부터 해갖고 지금에 있어서는 국제인권규약이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국제인권규약이 대한민국의 아주 법 질서 내에서는 대한민국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개발에 대한 권리라든가 인류 공동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라고 하는 제3세대 인권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문제는 오늘날 한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공통 관심사라는 거죠. 그러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권이라는 것은 비단망치적인 효과가 있다. 겉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때로는 강대국에 의하여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주권이 침해되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 속에서의 인권 문제는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이 국제법적인 그런 절차를 준수해서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대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본권의 효력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기본권이 국가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권리라는 거죠. 즉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자 그 객관적인 헌법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헌법 질서이기 때문에 사인 상호간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준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해서 남녀 불평등한 그런 조치도 금지돼야 되겠지만 그런 남녀 불평등한 그런 그 차별 대우도 회사 취업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그 남녀 불평등한 그런 취업 행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평등권의 내용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권의 그 양면성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본권에서 알 권리가 그만큼 신장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개인의 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라든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기본권의 영역이 확장되기도 했지만 그만큼이나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그런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제기가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측면의 그런 그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기본권의 특성에 기해서 과연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기본권의 그런 본질이라든가 내용,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